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계 경제사 읽기, 어나더한 경제사 읽기, 어나더 경제사 두 번째 산업 문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책이 이제 산업 문명. 1권은 자본주의였고 2권은 산업 문명. 이 산업 문명은 그냥 옛날 책 있는 것 같아요. 술술술 막 넘어갑니다. 이 권에서 핵심적인 상황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에 산업 문명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라는 것들이 1권과 2권에 걸쳐져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부르주아지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부르주아지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필요했던 세금 구조와 또 그 앞단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근현대 300년이 이렇듯 빠르게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인류 역사로 보면 진짜 빛과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문명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덕분에 지구는 완전히 탈취가 되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네. 어떻게 이런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총론적으로 있다 우리가 그 자본, 여기 투자자분들은 아마 그 자본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발전이 어떻게 투자 이걸 바꿔놨는가, 룰을 완전히 바꿔놨는가 이런 얘기 우리가 하겠지만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지난번에 1권에서 우리가 얘기한 거는 자본주의 그 자체는 경제 그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다. 네. 이거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어떻게 축적하게 될 것이냐 해서 근대 국가를 만들고 그걸 화폐로 계산하고 측량하다 보니까 생겨난 게 자본주의다 이랬잖아요. 네. 예. 근데 18세기 말부터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때까지는 자본주의가 큰 돈 버는 비즈니스가 다 해외 무역, 그다음에 해적질, 뭐 전쟁 이런 거였는데 네. 기계가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그게 이제 정말 단층적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예. 인류 역사에 정말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 이게 정말 그 대변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인류가 사실은 그 구석기부터 지금까지 경제 생활을 그 자체,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 자체를 지배계급이 이렇게 들어와서 간섭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경제 그 자체는 18세기까지는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것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오는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농업 중심에서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돈벌이에 눈이 먼 이제 그 말하자면 비즈니스맨들이 요거 전쟁하고 무역하는 것보다 기계를 만들어서 잘 팔리는 물건을 갖다가 그냥 대량으로 대차게 만들어서 파는 게 전쟁하고 무역하는 것보다 더 이윤이 남겠다 싶으니까 이 기계를 무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산과 소비 생활까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업혁명이 18세기에 면화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면화가 이제 전형적인 물건인데 사람들이 원래 영국에 없었던 상품이에요, 면화라는 거는. 거기는 모직물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양털 뽑아서 쓰는. 그렇죠. 네. 모직물하고 아마포 이런 것만 입고 살았는데 인도에서 수입해갖고 17세기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면화 맛을 보거든요. 그때는 이 면화가 요즘 실크처럼 최고급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물물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직업자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금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면화 입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수입 못하면 우리가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 스칼렛 오하라가 사는 미국 남부에서 솜을 길러가지고 그 솜을 영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을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순전히 돈 벌려고 만드는 거니까 방직기, 방적기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증기기관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폭발적으로 기계가 성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장한 면화산업, 기계적 면화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동인도 회사 만들어서 무역하고 해적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윤이 크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니까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생산과 소비에다가 눈을 돌립니다. 네. 그래서 그 엄청난 자본이 생산과 소비를 조직할 수 있는 기계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되기 시작하는데 요게 산업혁명이죠. 네. 이게 인류 진화의 대사건인 게, 이제 80억의 인구가 먹고 사는 방식도 자본주의적인 방식의 이익과 연결돼서 지배되는 일이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나는 것들, 생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정도 수준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물품이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일종의 무역이 중요했던, 예. 무역이 중요했지 생산이 중요했던 시대는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서가는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요. 모직물을 만들어냈던. 근데 이 기계 장치가 들어오고 동서양의 역전이 발생한. 그렇죠. 진짜 대사건이었다. 그렇습니다. 인도가 피폐가 되죠. 이 사건으로. 이 인도 면화 산업에서 박살이 나요. 그래서 1820년대가 되면요, 영국산 면화가 인도산 면화의 가격의 10분의 1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거기 면화 산업은 다 쑥밭이 돼버립니다. 원래는 인도의 면화를 써서 너무 좋아서 그것을 배워서 수입하고 가지고 갔다가 그런 비슷한 걸 만들려고 했다가 면화 선진국이었던 인도를 기계산업 장치로 인해서 초토화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도가 진짜 배고픔 속에 인도 사람들이 정말 대규모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면화 사업하고. 면화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면화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이게 식량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인도가 급격하게 그래서 시장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로 바뀌면은 식료품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전통사에서는 굉장히 안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들어오면 막 그 시세가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 뭐 선물 시장 이런 것도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아사자가 엄청나게 생겨요. 네. 사실은 그래 이 기계로 넘어오면서 문명 충돌 또는 문명 충격 예.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생겼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러다이어트 운동 예. 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그 동안에 여기서부터 인간성도 굉장히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과거 이 책에서도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처럼 좀 웃기지만은 번데기 원래 뭐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예. 그래서 그거 받은 걸로 그냥 상당 부분은 반은 자급자족하면서 예. 그래서 그냥 가끔 가서 딴 데 가서 일하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보태고 예. 그리고 대부분 그냥 놀면서 지냈던 예. 이런 인간들이 예.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고 놀고 이랬고 시간 개념도 없고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돈. 이거를 벌게 이제 사회 구조 시스템도 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치 농산물 가격을 낮춰갖고 도시 노동자를 많이 만든 것처럼 그런 예. 구조화도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렇죠. 영국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일개 개인이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의 노동자의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이 노동자로 전락해서 기계 부품의 한 부품과 같은 그렇죠. 기계를 투입물로 잃어버리죠. 기계를 돌리고자 하는 단순 노동을 하는 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렇죠. 초기에 막 사람들이 막 다 뛰쳐나오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예. 네. 예. 너무 싫어가지고. 예,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 다 알코올 중독자로 바뀌어버렸대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고육지책으로 이제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게 술을 안 먹는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고용하자. 이래갖고 공장에 여성들과 아동들이 득실득실하게 됐다는 얘기.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뭐 올리버 트위스트나 뭐 예, 그렇죠. 그런 책들에 보면은 아동이 굉장히 피폐하게 살게 그럼요.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벌어지면은 결국 돈은 자본가들이 본격적으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예. 옛날 항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그렇습니다.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회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나요? 일단 사회가 그러니까 좀 문학적인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자본이 기계를 무기로 해서 인간 사회를 정복하고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몇천 년 동안 굴러왔던 사회 구조가 다 바뀌고 사회 전체가 더 많은 생산을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내자라고 하는 일종의 군대처럼 재배치되는 거죠. 네네. 그 군대의 맨 아래에 있는 2등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프롤레타리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프롤레타리아 말뜻도 이 책에서 표현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것도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프롤레타리아 말은 원래 이게 라틴어인데 그 옛날에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그 한니발이 그 포에니 전쟁 하러 그 2차 포에니 전쟁 때 들어와 가지고 로마를 이제 저거 봉쇄하려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농지를 다 박살을 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농민들이 이제 먹을 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다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로마가 그냥 먹여 살려줬어요. 빵도 공짜로 주고 뭐
목욕탕도 열어주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득실득실 인구를 유지해야 이 중에서 군인도 나오고 등등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프롤레타리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새끼를 한없이 까놓는 족속들이라는 욕칭 같은 거였어요. 프롤이라고 하는 게 그 라틴어로 푸뇨다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19세기 초에 이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실업하고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면 그건 익숙한 그 산업예비군 노동자들의 노동계급의 모습인데 당시 사람들 눈에는 도대체 이놈의 집단은 뭐냐. 6개월 일하다가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범죄자 됐다가 또 공장 가서 몇 달 또 껄렁거렸다가 이거는 영락없이 이 사람들 눈에는 빈민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이 빈민의 숫자가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제 산업이 발전하니까 노동계급의 숫자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시스몽디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경제학자가 옛날 라틴어를 가져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의 노동계급을 바라보던 아주 경멸적인 시선을 반영한 말로 프롤레타리라 그 말을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뜻인즉슨 새끼나 한없이 까놓는 족속들이다. 이 빈민들이다. 이런 아주 욕칭을 갖다 쓴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지면 그걸 개돼지. 그렇죠. 개돼지만도 못하죠. 딱 그런 표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은 어떤 뭐랄까 그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럼요. 정말 부속으로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다. 처음에 자본주의 시작하면서는 이게 그래서 사실 1800년대 후반, 1900년 그때쯤 되면 이 자본이 정말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상업 세력이 큰 돈을 버는 그렇죠. 격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도금 시대라고 표현되는 그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그때의 그 자본가들과 일반인들의 그 삶의 격차는 어마무시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에 그 금칠갑 시대, 그 길드 데이지 그때 부자들이 사는 거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집이 캐슬이나 팰리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컴파운드라고 그랬는데 궁전 한 3채 4채 정도가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 지금 행정구역을 하면 동 하나 정도 크기를 몽땅 자기 집으로 만들어서 온갖 그 유럽 조각품 미술을 걸어놓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냥 뭐 평민 완전히 다른 계급 정도가 아니죠. 네네, 그냥 다른 나라. 예. 그냥 거의 안드로메다 외계인. 예, 그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요즘에 뭐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해도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아마 문명사 근 300년 문명사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던 때가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오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위대한 개츠비. 그게 그 일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1920년대 10년대 그때 그걸 보여준 거니까. 거기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돈의 냄새. 돈의 냄새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그 20세기 초에 미국의 그 비즈니스 세계에 그걸 딱 전해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는 사실 그 뒷면에 보면 그들이 만든 제품이 잘 팔렸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드디어 그 농업사회, 자연물에서 자기 거를 취하고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살던 그런 삶에서 뭔가 something, 어떤 something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의 시대가 드디어 그렇죠. 소비의 시대가 온 거죠. 대량 소비의 시대. 소유를 넘어 소비의 시대가 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거고. 그렇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작동된 거 아닌가. 사실 그 전에는 생식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뭐 그다음 남들한테 인정받는 정도 마을에서. 그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시간 순서에서 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닭달걀이랑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생산이 나오니까 사람들 소비 욕구가 이렇게 올라간 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닭이 먼저고 달걀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질문이 그럼 자본주의 생산은 갑자기 왜 늘어났느냐 하면은 그때 또 달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으로 잠깐 가볼 텐데. 그러니까 면화라고 하는 거가 갑자기 그렇게 큰 시장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 있잖아요. 근데 방직기를 이루고 있는 그 방직기 자체도 그렇고 증기기관도 그렇고 이미 5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물건들이에요. 근데 누구도 이거를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못한 게 소비 시장이 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16세기 독일에 방적기가 있었어요. 6명 어치의 노동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기기가 있었는데 길드가 와서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그거 발명한 놈은 목을 매달아 버리고.
그러니까 너 남의 장사 망칠 일이냐, 너 이거 해가지고 시장이 뻔하니까. 그런데 18세기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벌어졌느냐 보면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18세기 영국의 소비욕이 엄청났어요. 이게 원래 영국 귀족들이 그 런던 생활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런던이 악취가 심하고 아주 살기 힘든 데라 가지고 그 금융가들, 시티 오브 런던 있죠. 그 사람들만 바글바글하고 왕이나 귀족들도 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그 18세기부터 그 이제 영국 혁명을 시민혁명을 겪은 다음에 귀족들, 부르주아들 다 1년에 일정한 시간은 런던에 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 거주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많지 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소비 명품들이 18세기에 생겨나는데 웨지우드라고 있죠. 도자기 명품. 그게 18세기 런던에서 생겨나고 그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을 텐데 양복 단추 중에 매쉬 볼튼인가 그래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 양복 단추 제조업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라고 하는 게 소비욕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귀족들이 몇 달 있으면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런던에 있는 최신 패션을 갖다가 지방 곳곳에다가 다시 전파를 시키니까 영국 전체의 소비 욕구가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소비 욕구가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산업혁명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벌어서 싼 값에 면화가 팔리니까 또 소비 욕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소비하고 생산이 닭달걀의 관계를 만들면서 계속 커진 거죠. 이런 그 소비 사회가 대두가 되자 그런 소비 형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경제학자가 나오죠. 요즘 우리 이 책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저도 그 사람들 딱 봤을 때 그럼 이런 사람은 왜 주류 경제학자 취급을 못 받지? 했더니 바로 소스타인 베블런. 소스타인 베블린.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과시적 소비, 그를 이야기한 소스타인 베블런인데 이 소스타인 베블런 그 당시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베블린이 그 유한계급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이 책이 좀 답답한데 너무 우리나라에 이 책만 번역이 돼서 7개인가 그래요 번역본이. 근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다른 책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고 다른 책들을 안 보면은 이 유한계급론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이 책도 자꾸 오해되는데 그 베블린이 말하는 건 이거였어요. 이 할 일 없이 그냥 껄렁거리면서 이렇게 돈이나 그 사치다 잔뜩 하는 사람들 있죠. 미안하지만 베블린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건 20세기의 자본가 계급을 말한 건 아니에요. 여기 재밌는데 요거는 전통적으로 그 지배 야만 사회라고 그러는데 야만 사회에서 지배 계층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지 않는 귀하신 몸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건데 그래서 그 유한계급론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일하지 않는 귀하신 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그 낭비적인 버릇이나 이런 걸 하거든요. 죽어도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걸 딱 보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딱 떠오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조선시대 양반들에 대한 묘사하고 죽어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딱 일치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게으름만 피우던 이 자본가 계급이 돈도 쓰지만 굉장히 근면한 계급으로 바뀌는데 이때 근면한 게 사회에 유용한 걸 생산한다기보다도 자기 비즈니스,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자기 권력을 불리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지배계급에 갖고 있었던 사치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지배계급은 그 오래된 조선시대 양반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치의 버릇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요즘 보면은 그 재벌 3세, 4세 하는 분들 수수하게 입고 다니세요. 굉장히 힙하지만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데 요거를 중상류층들이 우선 뺏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블런이 요 유한계급의 사치보다 훨씬 이 자본주의에서 중요하게 본 거는 이게 아랫계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영어로 이제 이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게 이 경쟁이라는 뜻도 있고 질투라는 뜻도 있고 모방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기 힘들어서 제가 그냥 이뮬레이션이라고 말하겠는데 중상류층들이 자기들도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고 뭐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계급이 말하자면은 그 1등석을 타고 다니면은 중상류층은 최소한 비즈니스는 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 형태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아주 좋은 데 사니까
자기를 사는 데다가 캐슬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사는 네,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있죠, 캐슬. 그렇죠. 우리 무슨 힐 예.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걸 보면 왜 이거 욕하려고 쓰는 뜻은 전혀 아닌데 그냥 비유지만은 이 잉어가 뛰면은 망둥이가 뛰고 망둥이가 뛰면 이제 목침도 뛰고 왜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하류층들이 중산류층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중상류층이 맨션이나 캐슬에 사니까 네네. 중하류층은 최소한 빌라 정도는 사죠. 그 대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미난. 맞아. 한국의 현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 빌라들을 보면은 이름은 뭐가 되면 거창한 이름들이 붙어 있잖아요. 네. 무슨 빌 뭐 이래가지고 네. 영어도 아니고 빌 막 이렇게. 이래서 실제 20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사치 그 자체보다도 중상류층, 중류층, 중하류층, 하류층까지 네. 옷,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라든가 해서 이 이뮬레이션 모방을 통해 가지고 쫙 이렇게 따라가면서 소비에 대한 그 욕구가 팽창하는 게 전 인구로 확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베블린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거는 지배계급 그 자체보다도 네. 소비가 바로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게 되니까 네. 전 인구로 파생된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네. 경제학 이론에 소비 이론이 없어요. 그러네. 예. 근데 우리 미국 경기 분석할 때 소비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그렇죠.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무엇이 소비를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경제학은 항상 뭐냐면 외생변수다 이래요. 문화적 요소다 뭐 이렇게 말하는 심리적인 거를 측정을 못하는구나. 못하니까, 측정을 예, 못하니까 예. 경제학에서 자꾸 배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현대 경제학이. 예. 바보 같은 짓이네. 그러니까 베블린이 살았던 당시에 고전파 경제학이 그게 문제였어요. 소비에 대한 이론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 당시 신고전파 학파는 그걸 해명하려고 그랬었어요. 소비의 양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네. 근데 베블린이 보기에는 이게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 소비의 총량이 결정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전 인구가 이 지배계급의 문화적인 그거를 따라하려는 거 있죠. 네. 이걸 통해서 소비의 총량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베블린의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이걸 무슨 문화비평이네 뭐 이런 걸로만 부자들의 사치에 대한 얘기로만 자꾸 이게 왜소화시키는 거죠. 사실은 뭐 문화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네. 지금 광고라든가 물건 파는 데서 인스타그램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 그냥 어떤 선남선녀가 옷 입고 이렇게 멋있게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달리는 댓글은 다 그거 어디서 샀어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베블린이 말한 대로 그 모방하려고 하는 욕망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소비라고 하는 총 소비 함수를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집단적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네. 이걸로 인스타그램을 포착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들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현대 경제학의 뭐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투자는 심리 게임인데 예, 심리를 분석이 안 되니까 심리가 수량화가 잘 안 되니까 수량화 못하는 건 빼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 세계에 오면 경제학자들이 판판이 깨지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제가 항상 하는 8할 이상인 것 같은데 심리가 이 투자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대로. 자본가 계급이 사실은 부의 총량 기준으로 따지면 과거 귀족 이상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산업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근데 거기서 이제 연원을 좀 찾는 건데 그런 것들이 과거의 귀족하고는 전혀 다른 양태를 그렇죠.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손에 쉽게 얘기하면 피 묻히면서 뭘 하는 거죠. 물 묻히면서 손에 물 묻히면서 일하는 것처럼 자기도 열심히 일해서 그 욕망을 구체화시키는. 그렇습니다. 요즘 본다면 뭐 테슬라의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일 안 하고도 자손 몇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도대체 몇 시간이야 할 정도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냐. 하루에 뭐 거의 한 16시간 이상씩 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부터 그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존 디 락커펠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록펠러라고 아마 그러던데
록펠러라든가 카네기 같은 사람 보면은 진짜 그 아수라 백작처럼 두 얼굴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시카고 대학 있죠. 시카고 대학이 원래 침례교 신학대학 조그만 대학인데 망했었어요. 네. 근데 다시 살아나서 오늘날의 시카고 대학이 된 게 다 락커펠러가 요새 돈으로 하면 한 5천억 정도를 기부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살려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실한 그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다른 한면에서 보면은 자기 비즈니스에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총을 갈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다 쓸어버리고 오만 잔인하고 그 끔찍한 짓도 다 하거든요. 두 얼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 장부에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은 장부 가치로 표현되는 바에 나의 자산 가치를 불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더라도 나는 꺼리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심리가 아마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독점론적으로 해서 수많은 중견 중소 소기업자들 다 망하게 만들었죠. 예, 다 박살을 예, 내버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 독점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예. 온갖 방법을 그럼요. 다 동원해서 예. 독점 클러스터를 완벽하게 만드는. 네. 그게 피가 오싹해질 정. 그 사람 그 실제로 락커펠러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렇게 네. 피가 이렇게 싹 얼어붙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벤더빌트, 그 예. 철도왕 벤더빌트도 아유,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에서 그 독점 자본을 만들었던 그 과정들은 보면 거의 뭐 깡패들이죠. 이건 뭐 일종의 광고인데 제가 내년이나 후년쯤에 그 라버 베런스라는 책을 번역해서 하는데 예. 그게 1934년에 나온 그 락커펠러, 반더벨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34년에 나온 책인데 고전이에요. 네. 그 지금도 그 책을 사료로 쓰고 그러는데 네. 제가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그 책 네. 번역해서 낼까 그래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책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종합적 사고를 위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꼭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가가 이렇게 그 사업을 점점 키우고 그런데 이제 사회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이 노동자들도 자아 인식이 깨어나면서 예. 어떤 뭐랄까 집단체를 만들면서 산업 문명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만드는 과정들이 그렇죠. 시작이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아까 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개돼지도 안 봤다. 지배계급은 프롤레타리아들을 개돼지만큼도 안 봤다 이랬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그 산업혁명 초기에는 노동자 본인들도 자기들을 개돼지로 봤어요. 이게 이제 역사책을 보면 제일 가슴 아프고 괴로운 부분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일하는데 일이 너무 험해가지고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잘려요. 6개월 있으면. 네. 그 다음에 먹고 살 뭐 저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거는 진짜 뭐 두 쪽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남자는 범죄자가 되고 여자는 성매매를 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서 죽든가 아니면 깡패들한테 칼을 맞고 죽든가 해가지고 그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20대 초반이었었대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아동 노동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보통 7살 정도 되면은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회 전체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하는 게 한 1820년대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선 술을 끊습니다. 네. 술을 끊고 그 나쁜 어떤 범죄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이런 버릇들을 끊고 우리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노력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나타난 두 가지 조직이 노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이 나타나요. 네. 초기의 노동운동은 그러니까 자본가와 싸우자라고 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는 사회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상호공제 같은 것도 만들거든요. 직장에서 잘리면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개 같은 거 만들어 놨다가 그 중에 잘린 친구 있으면은 좀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자기들을 갖다가 삶을 그 지키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노동운동이죠. 네. 이 19세기 초반에 이 노동운동이 19세기 중반 1850년대로 가면은 사회주의 운동하고 결합이 돼요. 네. 사회주의라고 한 건 처음에는 다 지식인들 운동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노동자들이 이 자각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시작된 게 노동운동이 아니고 인간 누구도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보편주의적인 자각을 가지고 어떤 보편적인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운동이니까 네.
이 운동이 노동자들만 해방될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평등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하고 노동운동이 결합이 됐던 거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노동운동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결합되면서 뭐 공산주의 운동도 나오고 사회민주주의 운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운동이 나오는데 산업문명이 흘러온 역사를 보면 19세기, 20세기 동안 그러니까 자본이 사회나 자연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좌파적인 진보적인 노동운동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권이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권리 같은 걸 지켜내는 이래 갖고 산업 문명이 완전히 그 생지역으로 바뀌는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술 변화만 사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술이 변화할 때 그 기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완전히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잖아요. 네네. 이 사회 세력 간의 충돌이 또 사회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책에서 계속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 되먹임들이 나타나면서 사회 변혁이 또 다르게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거. 예. 사실 뭐 사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한국만 봐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렇게 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짧게 다루었던 그 자본가 중에 독특한 자본가가 하나 나옵니다. 그 방적기 사업을 처음 크게 그 일으켜가지고 큰 부자가 됐던 로버트 원. 예, 예.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 책에서는 살짝만 다루고 끝나더라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얘기를 로버트 원에 대해서 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자본가인데도 오히려 노동자들을 규합을 하면서 만들었죠. 예, 예. 아, 이게 다시 한번 또 책 광고가 되는데, 제가 로버트 오웬 전기를 번역을 해서 냈어요, 한 4년 전에. 아, 그래요? 예. GDH 콜이라고 그 영국의 그 아주 전설적인 그 노동당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네. 로버트 오웬 평전. 그래서 아마 알라딘에서 아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지금도. 네. 예. 네. 이 사람의 경우가 독특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뉴 라나크라고 하는 이제 잉글랜드 북부에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인데 직원 수가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5천 명이면 대단한 건데 예. 그 당시 5천 명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었을 겁니다. 방적기 공장으로서는. 예. 거기에 CEO였어요. 무슨 말로 하면. 그리고 상당한 지분을 가진 자본가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공장을 굴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을 갖다가 계속 힘든 일만 시키고 임금 깎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6달 되면 튀어나가고 6달 되면 튀어나가고 하니까 공장이 안 굴러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공장을 더 효율적으로 굴리는 방법이 뭘까를 가만히 보니까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임금을 그렇다고 많이 올려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노동 시간을 깎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사는 그 주거 지역을 조성을 해주고 거기 학교를 만들고 문화 시설을 갖춰놓고 해가지고 이 노동자들 당시로서 보면 노동자들의 천국 같은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여기서 안 나가려고 여기 꼭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노사 협조도 너무 잘 되니까 여기가 생산성이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기적 같은 장소다라는 걸로 알려져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기 그 방문하려는 견학하려는 사람들이 오고 러시아의 그 저 왕비도 오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로버트 웬이 그래서 성공한 자본가이자 경영자인데 독특한 원칙을 가지고 있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네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 원리를 확대시키면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라고 하는 원리로 산업사회를 조직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얻어요. 네. 참고로 이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 전부터 영어에 있긴 있었는데 이걸 경제 용어로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협동조합을 우리가 코오퍼레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코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협동조합을 운동을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 협동이라고 한 걸 발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경쟁이 아니고 협동이라는 원리로 산업사회를 조직하면은 사람도 자연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훨씬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네. 또 협동조합 운동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동 노동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 운동도 이 사람이 만들어내요. 이래서 여러 가지의 사회 개혁을 하면서 대안적인 어떤 산업사회의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협동조합 하면은 가까워 있는 서울우유도 협동조합이고요. 농협도 협동조합이고요. 선키스트 예. 이런 것도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에서 매우 유명한 거는 저 남미의 몬드라곤 뭐 그렇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몬드라곤 책을 읽고
진짜 어려운 거다. 이거는 헌신적인 누군가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예. 예, 잘 돌아가면 좀 너무 좋은데 참 어렵다. 예. 제가 그래서 이 그 문드라곤 책을 읽으면서 인간은 욕망적 존재이냐 이타적 존재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인간의 존재라는 걸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예. 근데 협동이라는 게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측면도 있고 이기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 오웬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의존을 하면은 사람의 생산성이 절반밖에 안 나온다. 사람에서 진짜 생산성이 나오는 거는 나도 좋고 이웃도 좋고라고 하는 게 합쳐지면은 사람이 다 슈퍼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협동은 그래서 이 이기적인 동기하고 이타적인 동기가 잘 조화되도록 이걸 짜가지고 이 최고로 사람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 네. 그런 걸 저도 이제 꿈꿉니다. 사실 국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국가도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타적이 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그 부분도 또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할 때 느끼는 행복감, 쉴 때 느끼는 행복감, 이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행복감들을 적재적소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하는 것들.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그 잼버리 사태의 그 뒤처리를 하느라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협동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도 아니고 나라 전체 차원에서 협동하는 일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 면화 산업에서부터 이게 이제 확대되면서 재생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책에 안 써놨는데 뭐 그 면화 산업에서 시작해서 어느 산업으로 갔고 어느 산업으로 갔고 생산량이 얼마가 늘었고 숫자 얘기는 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건 다른 경제사 책에 맨날 나오는 얘기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제가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자본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고 투자에 관계된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오히려 굉장히 적합니다. 이 자본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통념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렇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각도기님이 그 자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 적에 그 기초가 되는 거는 수익 창출 능력이죠. 수익 창출 능력을 봐서 그걸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기 이제 베이스가 되고 거기에 리스크에 대한 고려라든가 하입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는데 19세기 초에 자본을 계산한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어땠냐면은 법정 가치라고 있죠. 지금도 그 어떤 기업이 처음에 법적으로 그걸 등록할 적에 써내는 가치. 요새 투자자 중에 그 법정 가치 신경 쓰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냥 뭐 장부 가치 정도까지는 신경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법에 그러니까 그런데 19세기 초에는 회사의 가치, 자본 가치 하면요, 그 법정 가치였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얼마짜리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이게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법정 가치로 보통 자본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윤을 거둘지 있잖아요. 그때는 매년 회계를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18세기까지는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 사업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주로 무역이니까 한 3년짜리, 4년짜리 한시적인 조직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요거를 다 결산을 하는 거는 회사 청산할 때. 그럼 뭐 이자 주고 뭐 비용 계산하고 다 계산하고 셋이 이제 뿜빠이 했을 적에 그걸 가지고 이윤으로 딱 나오는 거였으니까 업체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거를 딱히 그거 말고는 계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기계가 나오니까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일단 회사가 쉽게 청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오래 자본이고 그렇죠. 자본이 되니까 자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업체의 실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들 몇 명이 돈 모은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만 있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회사 청산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 이건 이따만한 방적기,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방적기가 있고 이게 감가상각액이 가령 한 20년이 된다 그러면은 3년 만에 청산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20년을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자본의 가치가 뭐야라고 하는 거에 대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감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투자자들인데
그 전에 가령 아까 말한 로버트 오웬의 경우에요. 그 파트너십을 해가지고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자기 지분을 이제 중간에 팔기도 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때 그 평가를 하는 방식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를테면 담보로 쓸 수 있는 기계가 얼마짜리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값을 매겼는데 네. 19세기 중반쯤 오게 되면은 이 머리 빠른 투자자들은 아 회사 가치를 그런 식으로 계산할 게 아니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네네. 요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산업혁명에서 무슨 다른 산업으로 펼쳐진 것보다 제일 중요한 산업이 철도 산업이에요. 제가 보기에. 네네. 철도 산업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만년 묵기로 화수분이 되잖아요. 네네. 엄청난 산업이긴 한데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죠. 철로 깔려면은. 땅도 사야 되고 땅도 그렇게 그렇죠. 철도가 갈 수 있도록 정지 작업 다 예, 해줘야 터널 되고. 뚫고 예. 뭐 땅 고르고 거기다가 그 쇠값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네. 그 당시는 그 대규모 공업도 없을 텐데. 예. 그러니까 투자 액수는 어마어마한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데 일단 됐다면 만년적인 대박이다라고 한 게 보이니까 이 철도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실제 실물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 철로가 안 쌓였으니까. 네네. 근데 투자자들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들한테 금리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담보가 없으니까 담보 있는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디벤처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 다음부터 이 철도 회사에 관계해 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전통적인 어떤 자본재가 얼마가 있냐, 이게 얼마짜리 기계가 있냐 이렇게 보지 않고 네. 이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기대 수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역산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투자자들한테 머릿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기계를 낳고 기계는 자본의 의미를 다 바꿔버리는데 3년 사업하고서 남은 이윤 그게 자본이 아니고 네. 이 기계가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의 장기적인 흐름,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얼마를 봐야 될 거냐. 요게 네네.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게 자본론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자본론 3권에 가보면 막스가 자본의 두 가지 의미를 놓고 헷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계의 가치를 가지고 자본이라고 봐야 되느냐, 기계가 얼마짜리다. 네. 아니면은 지금 근데 주식시장에 가보면 막스도 주식 많이 했어요. 네. 실패했죠. 망했죠. 말로는 자기 돈 벌었다고 했죠. 예, 다 거짓말이었다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근데 꽤 자기도 잘 나가는 투자자라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 하는 거 보면은 막스 표현으로는 가공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미래에 흘러올 그 수익 창출 능력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걸 가지고 이 주식을 갖다가 이 거래하고 있다. 네. 그럼 이 가치랑 이 가치랑 안 맞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같은 가치냐? 근데 해결은 못해요. 여기서 끝나요. 글은. 음. 그러니까 둘은 막스는 또 이걸 해결 못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지. 예.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죠. 네. 그게 19세기 중반까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역사적 가치였다가 그 다음에는 수익 창출 능력으로 슬슬슬슬 변해가는데 여기에 완전히 쐐기를 박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1880년대에 미국의 자본시장이 이따만하게 커지거든요. 네. 여기서부터는 역사적 가치는 무슨 역사적 가치예요. 여기서 이 자본시장이 들어온다부터 미국의 거의 모든 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어버리는데 네. 주식회사는 비유하자면 레고 조각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인수 합병했다가 분할했다가 또는 뭐 양수도도 했다가 막 이리저리 저거 네네. 치는데 요거 하는 게 비즈니스맨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냐면 우리가 지난 1권에서 봤었던 동인도 회사 하던 대자본가들 있죠. 네네. 큰 돈 돌리던 네네. 사람들. 이 사람들의 후예가 맞으면 락커펠러라든가 카네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산업 그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 회사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붙이면 기업 가치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주식이 뛰어서 내가 이만큼 돈을 자산 가치를 불릴 수 있고 네.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그 기계가 얼마짜리냐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사업체가 그래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네. 요것만 놓고서 서로 거래하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생기는데 자본시장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가면 아까 그 엄청난 그 미국 그 락커펠러 카네기 있던 자본가들 네. 이때부터는 그 투자라고 하는 활동이 그 기계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자체도 이게 기계가 얼마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나중에 가면요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베이스가 되긴 되는데 그걸 기초로 했을 적에 요걸 요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치고 인수합병을 어떻게 했을 적에 나오는 차익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때부터 산업하고 금융이 하나로 융합이 돼가지고 네. 이를테면 락커펠러라든가 그 JP 모건 같은 사람들은 금융가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산업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두 개를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자본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어떤 생산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옮겨가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실체가 되죠.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시작되어서 산업문명, 기계문명이 발달을 했고 자본가가 그것으로 잉여를 쌓고 그 규모를 키우는 상황이 됐고 그 규모가 커지는데 예를 들어 철도 사업이나 더 대규모 사업이 오면서부터 밸류에이션의 필요성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들이 확립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대폭적으로 예. 커지게 됐고 예.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되자 또 대목임이 나오면서 예. 모든 것들이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예.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기업 산업사회가 다시 재편되어지는 예.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됐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가 알려주는 아주 재미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주가의 흐름 있잖아요. 주가의 흐름이 뭐에 수렴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1880년대에서 한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주로 주가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냐면은 그 배당금. 배당금이 어느 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가치 투자의 개념은 없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 말은 락커펠러나 카네기 같이 아주 똑똑하고 선도적인 금융의 선도자들의 머릿속에나 이 밸류에이션 개념이 있었던 거지. 네.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에 참여하는 개미들이나 개인들은 저 배당 많이 주니까 이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전설적인 책이 나오죠. 그 인텔리전트 인베스터라고 하는 그 왜 워렌 버핏이 하늘처럼 모시는 그 책이 저기 그 벤자민 그레이엄. 예, 벤자민 그레이엄. 그 네네. 책이 1934년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네네. 그 책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명확한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그 전에 반더빌트까지는 몰라도 이 굴드라든가 카네기, 이 JP 모건 이런 사람들한테는 머릿속에 명확히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다가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책이 말하자면은 실제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아주 그 알기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해준 네. 그런 책이다. 보통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이제 시대가 산업과 자본이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산업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도가 정말 어마무시한 역할을 그럼요.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철도에 의해서 문명이 또 문명사가 한 번 더 바뀌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예.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인류의 진화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 3개를 뽑으라고 그러면은 누가 전에 그런 질문 한 적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역사 시대가 아니라 그 우리가 원숭이였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는 언어의 발명이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신의 발명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는 철도의 발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폐 발명이 아니고. 예, 저는 철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화폐의 발명은 신의 발명에서 파생돼 나온 발명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심볼, 상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상징을 사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연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 질서와 다른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형이상학적 세계가 열리게 그렇죠. 됐다는 상징. 거죠. 그렇죠. 예. 언어 그 자체를 쓰니까. 예,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그 능력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훨씬 더 커졌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징을 발견한 게 언어였다고 한다면은 신의 발명은 왜 중요하냐면은 상징들끼리 하나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간이 깨달은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죽음이니 영혼이니 뭐니 하는 상징들이 하나의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질서를 네. 머릿속에서 순전히 상징들끼리로만 엮어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인간이 발명한 게 신의 발명이거든요. 네. 철도의 발명은 뭐냐면은 그 상징의 질서 있잖아요. 네. 그걸 현실 세계에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걸 가능성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가평에 사는 사람이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면은 기차 타면 1시간 조금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용산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만약에 의정부에 있다 하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철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공간의 그 시간적 배열이 다 달라졌잖아요. 철도가 달리는 쪽은 시간이 훨씬 빨리 공간이 훨씬 짧아지는 거죠. 공간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가평하고 용산 사이가 가평하고 의정부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일이 벌어지죠. 거리상으로는 실제로 훨씬 멀지만 예. 철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축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축지법 하듯이 그렇죠. 그게 현실화된 거죠. 네.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거리를 잴 때 실제로 142km냐 178km냐 이렇게 재지 않고 몇 분 걸리지? 이렇게 해서 상징으로 생각하기 네, 시작해요. 네, 그렇죠. 예, 예. 아, 거기는 58분 걸리고 의정부까지 가면은 네이버 눌러보니까 아유 1시간 37분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이 현실 세계의 공간이라든가 이걸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계기가 이제 기차인데 그래서 기차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그 버릇이 전국 기차 시간표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시각표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그렇죠. 예. 열차 시각만 정해진 이렇게 얇고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작고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결국은 충주나 이런 데 근처에 있는 마을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용산이 의외로 굉장히 가깝고. 근데 충주하고 강원도에 있는 데는 굉장히 멀어요. 이 기차가 안 다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재밌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건 공간이 줄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적으로 다 싱크로나이즈가 돼요. 온 사회가. 네. 싱크로 발레라고 있죠. 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다리 착 들어 올려서 예쁘게 멋있게 하는 거. 가령 시간표가 한 그 10시에 출발한 열차가 그 청평에서 출발한 열차가 그 12시에 1시에 가령 그 청량리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청평 근처에 사는 농민들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기차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기계처럼 움직이게 돼요. 10시 출발하는 차에 맞춰야 되니까 네. 그 청평 근처에 있는 청량리로 갈 사람들은 다 뭐 준비해서 거기 탁 모여가지고 11시에 정확하게 청량리에 나타납니다. 네. 그럼 청량리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뭘 할 사람들도 다 뭔가를 준비해서 11시에 칼같이 청량리역으로 나타나요. 요 시간을 요걸 좀 확장해서 생각하시면은 수도권에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지하철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사회 전체가 시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공간만 좁아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요 질서는 뭐에 맞춰주게 되어 있냐면은 최고의 수익을 낸다.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올해 이자율이 얼마고 금리가 얼마고 여기에 비해서 기업들은 얼마의 수익률을 노리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비즈니스 플랜이 만들어지고 매일매일의 출근 시각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어떤 산업사회의 리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산업사회의 리듬에 맞춰서 온 사회가 기계처럼 갈 수 있게 하는 거를 18세기까지는 이게 꿈이지 실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철학자나 성직자 몇 명이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하더라도 농촌에 있는 그 흥부돌부가 그렇게 움직여 줍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은 철도가 깔려 있고 비행기가 깔려 있고 온 사회가 똑같은 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든가 수익률이 목표로 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온 사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신에서 상상했었던 그 질서를 현실에 실현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신의 위치에 들어갔구나. 그렇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라기보다도 수익률이죠. 수익률. 네. 수익률과 자산 가치의 그 팽창이라고 하는 게 신의 의지가 된 거죠.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모든 사회가 정말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쫙쫙 돌아가게 만들어주는데 시계를 등장하게 했고 시계를 사람이 쓰게 만들었다는 게 철도 문명이고 시각표라는 게 생겼었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교토 2004년이네요. 교토라는 일본의 교토 도시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밤 10시쯤 나와 보니까는 거기 이제 밤의 활락가가 대단합니다. 그 팔판 신사라고 앞에 야스카 신사라는 앞에 이제 술집 많고 뭐 아주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우리나라 강남역은 또 될 것도 아니고 막 불이 환하고 그래갖고 너무 질려가지고 한 30분 좀 산책 좀 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산책을 하고서 11시 한 20분에 나타났더니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죽은 듯한 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일본의 택시값이 비싼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술 마시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딱 버스 끊기고 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야말로 일본 말로 그냥 시마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막차 타러 다 떠났다 이거죠. 다 떠나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무슨 이 신데렐라 공주 얘기 나온 것처럼 무슨 마법에 홀린 느낌이었는데 이게 산업 문명의 본질이구나. 30분 전까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난리를 치던 이 동네가 딱 그 시간이 끝나니까 30분 후에 쥐죽은 듯 변해버리는 것. 이게 산업사회의 리듬이구나 했는데 이것의 연원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보면은 철도의 시간표에 있죠. 예. 바로 이 부분이 우리 홍균 선생님이 경제학자로서의 면모를 쫙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니냐. 경제학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진짜 저희도 같이 정말 배우게 되고 이렇게 좋은 배움을 얻게 되어서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대 사회가 혼연일체된 위계 질서, 어떤 위계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계 질서라는 게 옛날에 말했던 이렇게 신분 같은 게 아니고 상하의 위계 질서가 아니라 수익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위계 질서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게 만들었던 단초가 철도였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훨씬 더 고도화되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뭐 그게 고도화 수준이 어떻게까지 되냐면 사이버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결국은 사이버 세계를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메타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이제 최근의 문명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가 발명되고 신이 발명되고 철도가 발명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누가 힘을 얻냐면은 신이 진화하기 시작해요. 그 전처럼 멈춰 있는 신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있는 그 추상적인 질서가 현실에 그대로 실현이 되니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추상적 질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게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의 동력을 얻고 한없이 진화하게 되거든요. 디지털 혁명은 그 절정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호 있잖아요. 비트로 나타나는 디지털로 나타나는 기호만 가지고 현실 세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이 그때까지 가게 된 거죠, 디지털로. 그래서 요게 말하자면은 철도 이후로 21세기까지의 산업 어떤 문명의 진화의 방향을 결정한 부분이다. 철도가 이렇게 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요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 코로나 터졌을 적에 무슨 일이 터질지가 단박에 보이는데 이 지구적 자본주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기계처럼 움직이던 거는 항만, 그 다음에 항공 등등 하는 이 지구적 네트워크이잖아요. 근데 코비드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이게 정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철도가 발명된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데 가치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되죠,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2020년 한 5월쯤에 미국에 화장지가 다 동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기억나시죠? 이러니까 이게 이 정교하던 기계가 갑자기 한 1, 2년 정도 작동을 멈추게 되면은 지구적 가치사슬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를 예측하기도 힘들게 되고 여기 어떤 지정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혼란이 수반해서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2020년 4월에 그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질 거고 가치사슬이 다 재편될 거고 금융적인 혼란이 극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철도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적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저는 금융시장에 대한 의혹이 좀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영역의 이야기인데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알겠는데 이게 초유의 길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초유의 길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거의 진짜 맥시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양적 완화의 진짜 선두 주자였던 일본이 거의 끝단에 왔는데 전혀 안 나타났던 인플레이션이 빵 터졌고 그게 내려갈 기미가 아직 없어요. 일본에 제가 보니까 근원이 3.1이 나오니까. 그러면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걸 해결해 왔었는데 주고 받을 세력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갑자기 극대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을 할 거지?
고민들이 좀 있어요. 저도 오늘 저희 홍기빈 클럽 그 유튜브 채널 찍은 건데 오늘 찍을 게 그거거든요. 전 세계 부채 지금 이를 한 1960년대부터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차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지금 뭐 전에 말한 대로 한 380 전 세계 GDP에 대한 전 세계 총 부채 비율이 한 360%, 380% 이렇더라고요. 네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대공황 때 그게 미국이 한 180% 정도였었으니까 네. 대공황 때 GDP 대비 총 부채 크기보다 지금 한 2배가 훨씬 넘도록 지금 커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커졌냐면은 대략 1980년대까지는 그 1920년대랑 비슷한 수준이다가 네. GDP 대비 그렇죠. 1980년대부터 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적인 금융화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는 현상인데 지난 40년 동안의 금융 시스템하고 국가 재정 시스템하고 자본시장하고 엮여 있는 관계 이게 부채를 폭발적으로 키우는 장치였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380%까지 온 건데 제가 두려운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산업문명의 그 향방을 결정하는 게 기술 혁신이 하나 있고 계급투쟁이랄까 사회세력 간의 싸움이 있고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제도예요. 제도. 네. 제도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쉽게 못 바꾸거든요. 네. 전형적인 게 현대 지난 40년 동안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금융제도나 이런 건데 이거 쉽게 못 바꾸거든요. 네. 근데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제가 보기에는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예만 들면요.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붐버스트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융에서. 이걸 나타내는 거를, 이게 반복되는 거를 지금의 40년 동안의 금융 시스템에는 뭘로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돈 푸는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붐앤버스트가 없어졌던 40년인 거죠. 없어진 것 같았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부채 증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눌러버린 거죠. 2008년도도 사실은 29년 제가 보기엔 사태 자체는 29년에 보다 더 심각한 사태인데 그 별일 없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잠깐 1, 2년 고생하고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주역이었던 버냉키 같은 사람 생각을 한번 보면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은행한테 유동성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은행만 지키면 시스템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양적 완화라서 어마어마하게 돈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저거를 부채 위기를 해결한 거냐? 부채 위기를 해결한 게 아니고 파산을 막을 뿐이지 부채는 더 커지죠. 근데 지금 40년 동안의 시스템에서는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파산을 하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더 서로 물려 있으니 서로 엮여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거는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 폴슨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을 했거든요. 리먼 브라더스가 실제로 무너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시스템 전체는 뭐만 터졌다 그러면 바로 소방수가 가서 물을 그 불에다 붓듯이 어디 흔들흔들한다 좀 중요한 데가 흔들흔들하면 바로 돈을 갖다가 가져서 그냥 팍 퍼부어 버리는데 작년에 왜 그 스위스 은행 저거 무너질 저거 왔다 할 때 스위스 국가가 대응하는 속도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루 반 만에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엑소도 돈을 팡 저거 해버리고 주주총회 안 거치고 그냥 인수합병 다 결정해버리고. 근데 그래서 이 시스템은 불은 계속 끄는 것 같은데 그 대가로 부채는 계속 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생각했을 때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플레이션. 이제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이제 70년대처럼 구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디플레가 나타나거나 인플레이션이 충분하지 않으면요. 교과서에 나오는 부채 자산 디플레이션이 벌어져서 90년대 일본이 내려앉았듯이 전 세계 경제가 다 내려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디플레이션을 허용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판단이 있죠. 장기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장기 디플레 정도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가 계속 이걸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데 세계 경제는 그렇게 매니지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 국가처럼.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디플레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콜랩스 해버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디플레가 시작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계속
보급되어 주는 게 차라리 세계 경제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금리를 지금 5.5%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올려? 그러면 그렇죠. 잘못하면 한순간에 자빠진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이 제일 무서워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 페드에서 이제 드디어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파웰 의장이. 그때 작년 5월, 6월 경이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일정에 저도 그 얘기했었어요. 올리는데 네. 어느 이상 못 올린다. 그때는 막 분위기가 한없이 파월이 하도 말을 세게 하니까 네. 인플레 잡힐 때까지 올린다 왜 이랬잖아요. 저거 다 그냥 블러핑이고 어느 이상 절대로 못 올린다. 이게 부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야 아마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2023년 초까지일 것이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그 당시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른다. 막 공포 분위기들만 조성하고 있는데 뻔한 한계는 있었어요. 근데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뭐 한 4%, 3.75 뭐 이런 정도가 맥스.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 5.5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연기 호황 때문에 전 세계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예. 제 생각에는. 예.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책 이후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너무 딴 데로 많이 갔다 왔는데 예. 이 책에서 이제 뒤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꼭 얘기하고 싶으셨던 대목들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산업사회의 운명 부분인데, 네. 산업사회의 운명을 예견했던 그런 천재적인 대사상가들이 있잖아요. 뭐 막스라든가 존바르트인가 베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슌페터라든가 다 틀렸어요. 맞은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왜 다 틀렸느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좀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북유럽 신화에서는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된다 그러면요. 밧줄 하나가 아니고 세 명의 할머니 여신들이 있어가지고 각자 끈을 하나 가지고 이걸 꼬아서 밧줄을 만든다 그래요. 네. 그럼 이 밧줄이 어디로 꼬일지는 그 세 가닥의 끈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기술 변화하고 사회 세력의 충돌하고 제도의 변화 이 세 가지가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세 가지가 만나서 꼬여가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20세기에 파시즘이나 공산주의가 출현을 하고 세계대전이 터지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산업문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쉽게 예견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근데 북유럽 신화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세 가닥의 끈 중에 뭐 하나가 부족하면은 이제 밧줄을 더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럼 가위로 잘라버려요 할머니들이. 그러면은 신이고 인간이고 그때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산업 문명에도 끝이 오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인데 네. 기술 변화로도 그다음에 사회 세력들끼리 어떤 정치적 사회적 합의로도 제도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오게 될 때는 산업 문명 전체가 몰락해 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20세기 말쯤에 나타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생태적 한계가 있고요. 네. 여기서는 이건 뭐 기술적인 것도 장사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 가지고서 인류가 사용하는 전기를 다 커버할 수 있고 생태도 살릴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각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미국의 성인들의 45%는 10년 안에 미국에서 내란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떤 정치 사회적인 불안이 심하고 네. 그 다음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탄력성이라든가 창의성 같은 건 지금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산업 문명 전체의 위기가 올 수 있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하나는 생태 위기가 있고 두 번째 지금 벌어지는 사회적인 불평등은 돈 얼마 나눠준다고 해결되는 옛날의 사회적 불평등이 아니에요. 그다음 요게 뭐랑 연결되면 출산율 문제, 인구 문제랑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이런 각종 사회적 재난들 있죠. 이것들이 사회적 불평등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산업 문명이 200년 동안 어떻게 밧줄을 꼬우면서 뭐 전쟁도 일으키고 파시즘도 하면서 흘러왔는데 21세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말 모르겠고 네. 어쩌면 끈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요 책의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3권에서는
지금 현존하는 지구적 시스템 차원에서의 리스크가 뭐가 있느냐. 우선 생태 위기 같이 잘 알려진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현재의 지구적 금융 시스템은 왜 부채를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느냐. 네.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지구적 시스템이 처해 있는 여러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산업 문명의 끈이 끊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책을 쓰고자 합니다. 아, 네. 아, 너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1권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2권은 재미난 작업이셨을 것 같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3권 어려운 작업이 되시겠네요. 아, 예, 어렵습니다. 지금 머리가 터집니다. 예, 아, 현장에 있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도움이 모르겠습니다.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책은 절판됩니다. 한국의 지적 문화가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절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다 이제 책을 놔두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잘 그거 고려하셔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고 경제사와 인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경제와 인류학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가정 전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전제가 원래 이게 전 맞는 전제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어떤 단독자로서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역사가 단선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 혼합되어 있는 복합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언어도 경제사가 저희한테 그런 해안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면서 오늘 경작자 홍기민 선생님과 함께한 언어도 경제사 두 번째 책 산업문명에 대한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